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의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시사인 경제팀장 이종태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태입니다. 네.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쓸 기사가 많아가지고요. 예, 마감은 다 하셨는지 이제 곧 하셔야 되니까 또 진짜 고생 많으시겠네요. 이미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습을 하는 사람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더 죽는 소리를 해요. 정말. 네,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은 내게 맡겨라. 네, 차영석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덤덤을 지향하는 일일비 전문 기자 차영석입니다. 네, 디지털 미디어 팀장님으로서 매일 우리 순위 검색한다면서요. 덤덤하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는구나. 뻥치지 마세요. 덤덤합니다. 매일 체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걱정과 근심을 잘 싸잡고 가는 거지. 네. 그 모든 것을 팀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시사인 팟캐스트는 내게 맡겨라.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그래? 씩씩하게 해야죠. 제가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어. 제가 몸살 걸렸거든요. 저는 몸살 걸린 분이 이렇게 이 정도면 평소에는 굉장히 조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독감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자신의 몸은 또 소중히 여기는 덤덤합니다. 걱정과 근심 캐릭터 우리 차영석 팀장님께서 일부 시사인이 골라주는 경제 뉴스 픽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지가가 연일 화제가 됐었죠. 네, 네.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많은 경제 뉴스가 이 부동산, 특히 그렇죠.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소식이었을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3월 14일 날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 가구,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1,073만 가구,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가 266만 가구, 이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해서 하고 지금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저도 해봤어요 저희 집. 그래요? 네.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음. 그 인터넷 홈페이지 더 The Real Price KR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기사 준비하면서. 네. 저도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봤는데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24% 올랐던데요. 저렇게 비싼 집인가 보다. 24% 이런 퍼센테이지라면 또 우리 몰라요. 우리는 돈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도 얼마 올랐어요? 퍼센테이지 계산해봤더니 저는 8% 조금 넘던데. 이 사람들 진짜 경제적인 그러니까 건 몰라.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아파트 가격이 싼 집에 사 사는 거고 저 집은 큰 집인가 보구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 주소는 따따따 점 리얼프라이스 .kr 그냥 그 검색 엔진 들어가셔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소유자 의견 청취가 4월 4일 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위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 날 네. 공시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경제인사에서 보면 이제 서울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네. 그 집값이 많이 이렇게 상승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0.3% 포인트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오른 건 아니네요. 네, 크게 오른 건 아닌데 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은 그러니까 14.17%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가 10.19%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 가격 공시가격 변동률하고 네.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이 좀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용산, 마포, 그러니까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다음 네. 강남 3구들이 이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좀 있고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시세를 반영하는 그 현실화율은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68.1%. 그렇고요. 그리고 요 아마 이 공시가격 뉴스가 그 전부터 계속 요 얼마 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토지도 나왔고, 토지 네. 공시 그때 나왔고 그래서 대충 올해 발표된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해보면 단독 주택이 한 53%였고 토지가 64.8%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 68.1%. 그러니까 아직 전체 부동산 가격을 그 공시 가격이 현실화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아직은 70%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그 그렇죠? 차이가 사실 있고 제가 보니까 토지랑 단독주택이랑 아파트가 조금 맞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근데 유형별로는 어쨌든 그 가격을 이렇게 고르게 대표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단독 주택이 53%라 하는 것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일반 단독 주택을 사는 사람은 시가의 53%가 지금 공시가격이 그렇죠. 되는 거고 아파트는 68.1%로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두 주택에 사는 사람 비교해 보면 자기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낼 때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는 아직은 그래서 그 현실화율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가하고는 아직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또 이대면서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이제 공시가가 올랐고 내렸고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 공동주택 그 공시가 관련해서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 데가 좀 많겠죠, 뭐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는 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이 그 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고 그래서 요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가 12억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서 한 2.1%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변동이 좀 클 거라고 그렇게 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세가 12억 이하인 중저가 그러니까 저택 이게 전체 9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시가 3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냐면 928만 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한 7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체 공동주택 같은 가운데 70%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번에. 그럼 되게 대부분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강남에 어디 뭐 시세 한 10억 이상 주택은 어떻게 되고 보험료가 얼마나 되고 이런 뉴스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공동주택 전체로 개수로 따져 보면 3억 미만 시가가 3억 이하인 공동주택이 70%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역 평균으로 보면 떨어진 데들도 있어요. 가령 울산 마이너스 10.5%, 55%, 경남, 충북, 경북, 부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공시가격이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면 공시가격 이렇게 뉴스를 봐가지고 다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면 통계상으로만 보면은 아파트 사는 10명 중에 그러니까 전체 70%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진짜 우리 모두를 그 프레임에 딱 가둬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공시가격이 네. 올랐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도 공시가격을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막 저번에 그때 세금 폭탄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그 되니까. 김정은 수석 부대변인 수석 예. 부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요. 수석 부대변이라 했나요? 근데 어쨌든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에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보면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아서 국민의 세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뭐 이런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냐면 지금 이 통계만 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가 공동주택에서 않은데요? 이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928만 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현실화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택이든 아니면 토지든 공동주택이든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다 떠나서 70%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시가의 70%의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격차가 좀 있다고요. 이 격차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격차는 영구히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 양반이 서울에 비싼 집에 사니까. 자기가 색을 많이 예. 내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너무 기사 쓸 때 강남의 어디 아파트 그래요, 맞아요. 이걸 다 기준으로 제목이 다 쓴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매일 기준이 맨날 잠실 어디, 그래요, 뭐 맞아요. 서초 어디 뭐 반포에 우리 안 어쩌고 살아요, 저쩌고 거기. 뭐 이런 그러니까. 기사가 다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평상시 이런 거 발표돼도 신경 한 번도 안 썼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맞아요.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별로 안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울산 같은 경우 이번에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 울산 사시는 분이 만약에 아까 그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검색해서 우리 집 검색을 해보면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은 떨어졌네. 그러니까 되게 자신이 느끼는 이 뉴스에 대한 체감은 그 강남 부동산만 항상 얘기하는 뉴스 보도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분들이 부채질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나라고 이렇게 진짜 짜증나요. 아무튼 저는 8% 공시가격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요. 24% 올랐다면서. 근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공시지가가 올라 뭐야? 깔고 왔는지 몰라봤자 그러니까요. 뭐 하냐고요. 그렇죠. 대출금도 많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매주 8% 나오네. 매주 8% 얘기가. 올랐으면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8%더 늘려야 하나. 됐고요. 저 24% 늘리기 위해 출근 안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집에서 내시고요. 진짜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 되겠냐고. 공시가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세금 뭐 이런 게 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 재산세는 7월달,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올해 12월이고, 그러니까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소유 기준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기사들 보면은 6월 1일 날 이 집을 갖고 있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재산세나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처분할 것인가 뭐 아닐 것인가 뭐 다주택자의 고민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사실 그 그게 6월 2일 전에 6월 이렇게 1일 날. 하면, 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전에 샀어요. 옛날에 집 살 때.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막 그때 사세요. 이게 100만 원 들여서 절약돼요.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부동산 뉴스를 막 이렇게 열심히 볼 때 집 살 때 그죠? 그렇죠. 집 사고 나서 이제 대출금 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올랐나 안 올랐나 뭐 이런 거. 아유,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렇죠. 자, 어쨌건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 대체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제 일부 강남 상구나 마용성의 시가가 10억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 시가 12억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시가 12억 이상인 게 2.1%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공동주택의 2.1%. 2.1%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영향이 있을 뿐이지 대체로 다른 분들은 큰 영향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네. 알림이 사이트 저 이번에 한번 기사 준비해서 처음으로 거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검색하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기 그 뭐 서울 그다음 뭐 주소 사는 곳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클릭하면 작년에 공시가격이 얼마였고 이번에는 얼마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뜨더라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도 내가 사는 아파트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세요. 네. 전세 사고 월세 사는데 그 뭐하러 봐. 아니 진짜. 그거 그래도 이게 그게 얼마나 변했냐에 따라서 자기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참 걱정 근심 꼼꼼하니. 알겠어요. 덤덤을 지향하는 알겠습니다. 차영수 기자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신데요. 그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그 이야기를 뉴스로 갖고 오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동 의료비 상한제라고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면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동의 의료비
아동을 둔 가정이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을 그러니까 1년에 상한을 둬서 그 이상을 그러니까 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이렇게 그런 운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동 의료비 상한제 운동인데 경기 성남시에서 오늘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이 아동 의료비 상한제가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조례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12일 날 밝혔는데요. 이거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의 대상이 되려면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플러스 아마 그 비급여도 포함될 거예요. 이것이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성남시가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했더니 성남시의 18세 미만 아동 중에 7,100명이 연간 100만 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그 가정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그 차액은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을 넘을 경우면 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미용이나 성형 이런 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렇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성남 지역 미성년자 15만 6천 명이 일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이 된다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복지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걸 보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7월부터 시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시에서는 이제 7월부터 하게 되면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사업비가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 뭐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네.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뭐 한 10에서 20%에서 5% 정도로 부담이 줄었는데 가령 백혈병을 앓고 있는 뭐 13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문재인 케어 전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한 1,805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그 제가 어디 그 단체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네. 그래서 근데 시행한 후에 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는 1,080만 원으로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병원비로 한 1,000만 원 이상 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어린이가 이 성남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자기네들이 100만 원이 넘는 980만 원은 자기는 시에서 내겠다는 거죠. 그 본인은 100만 원은 내고. 예. 그렇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떤 가정에는 굉장히 좀 그 빨리 서둘러서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남시가 항상 이런 복지 문제는 앞장서 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저도 이게 지금 아직 시의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아직 없어서 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동의 이 병원비 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데 거기 사이트를 한번 봤더니 은수미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그 단체하고 이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병원비 상한제를 하겠다고 거기다 사인하고 막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그것도 것들도 궁금하네요.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독일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네. 전면 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세 미만의 외래 진료비 및 입원 진료비 전액 면제. 그럼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세 미만이면 병원 갈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 뭐 19세 미만
650유로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 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갑자기 시행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뭐 아동이라 하기에는 19세 미만, 20세 미만 아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정 연령의 미만인 그 가입자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병원비를 지나치게 어느 선 넘어가는 병원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거를 그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린이병원 국가보장 추진연대 가보니까 그 단체들 보면은 사회복지사 단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보면 아이들 아프고 그러면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아프고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한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마음 아픈 그런 프로그램들 많고 그래서 지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전화도 막 누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일종의 의료비, 병원비의 상한을 둬서 거기까지는 그 가정이 부담하게 하되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그 기준을 100만 원을 잡으면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를 사회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만약에 100만 원 상한제를 이 한국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85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로 한 병원비를 추계했더니 연간 한 4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을 어떻게 하지?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건강보험료로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국가 재정을 하든 뭐 그걸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0세 미만의 사보험 가입률이 84%인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다 실손보험 하나씩 그래요, 다 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근데 있으니까.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돼요. 그럼 대충 그걸 계산해 보면 연간 4에서 5조 원이 이 사보험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병원비 만약 100만 원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대충 연간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보험료를 우리가 보통 지출하는 비용이 그렇죠. 그걸 내는 돈이 4조에서 5조 원이라면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있어도 이 제도는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단체 홈페이지를 봤더니 나름 되게 일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성남시에서 이번에 하는 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제도가 이 되게 효과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그 진짜 성남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이 사업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당장 이렇게 불안하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사보험이 드는데 그 그렇죠. 얘기가 아주 획기적이네요. 사실 또 사보험을 들어도 내가 또 필요할 때 되면 맞아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못 받는 경우 되게 예, 많아요. 근데 예. 차라리 그만큼을 내고 공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뭐 제가 혜택을 받는다면 저도 그럴 용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성남시가 이 사업을 잘 운영해서 좋은 사례가 돼서 또 좀 여러 곳으로 그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네요. 애기 어리잖아요 아직.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연말정산 때문에 이 의료비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사실 이렇게 감기나 이런 걸로 아이들 아픈 거는 1년에 사실 100만 원 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근데 이제 중증 이렇게 좀 진짜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한 병, 중증 질환에 걸리면 도대체 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건데 그렇죠. 뭐 어른도 물론 더 힘든데 이거 진짜 이게 아이의 문제라면 사회가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정형외과는 거의 우리 집 주치예요, 주치. 아, 뼈 여기저기 아우, 부러지고 와서. 맨날 축구하다 부러지고 왜 넘어졌는데 부러지냐고. 뻑하면 엑스레이 찍고. 아유 애들이 착해서 그래요. 좀 기다려. 저는 살짝 우려되는 게 네, 사실 네. 이런 사업은 지자체 당도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짧게 지적하셨지만 뭐 예컨대 18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원래 4, 5만 원 들고 연간 뭐 4, 5조 원이나 든다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 의료 쪽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료 쪽에 이 자원 투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나 어떤 시민들 개개인으로서나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 굉장히 또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것처럼 어쨌든 이야기하시네. 7월부터 이게 시행되면 되게 흥미로운 진짜로 제도의 시행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 뉴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좀 갖고 오셨다고요? 예, 이거는 그냥 아주 짧은 뉴스인데 네. 제가 이게 재밌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에요. 어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나온 건데 은행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만들었는데 그 어플 이름이 IBK 피싱 스톱이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기업은행 고객만 일단 처음엔 쓸 수 있어요. 나 주고객. 예. 그래요? 굉장히 좋네 갑자기. 돈도 없을 때 뿌듯하네. 네. 예. 이 어플은 통화 내용의 주요한 단어, 패턴, 문맥들을 이 기존의 피해 사례하고 실시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80%가 넘어가면 그게 아마 한 1, 2분 사이에 결판이 난다는데,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화면이 빨간색으로 확 바뀌면서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통화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되게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깔아드리면 좋은 너무 어플이긴 한데, 것 같아. 그럼 이 어플이 이 사람의 통화 내용을 다 이렇게 듣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이제 기업은행 고객이 아니어서 이거를 그냥 고객만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통화 내용의 일정 정도를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본 어플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분석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그렇게 주의사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영석 팀장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니 근데 저는 보이스피싱처럼.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걸 만들었나?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걸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 실험 삼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서 아까 IBK 피싱 스톱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당분간은 기업은행 그 고객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업은행이 나중에 이게 반응이 좋으면 향후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을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는데, 요걸 이제 만들게 된 과정이 지금 뉴스에 나왔던데, 네네. 이 기업은행에 들어온 그 IT 정보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 보이스피싱 피해 뉴스를 보고 나서 이 5명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사내에서 연구 동아리 활동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연구 동아리를 하다가 이게 좀 점점 커져서 이제 기업은행에서도 아마 지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 보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48,000명 정도 돼요. 맞지,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에 따지면 134명. 아유.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또 무슨 얘기하셔요? 당했어요?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당한 적이 없는데 다행히. 네. 근데 평소에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을 약간 비웃어봤는데, 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똑똑한 후배 기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몇백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게 체험 평상시에 그러니까 기사도 어떤 썼고. 사람이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상황이 되면 그래요. 그냥 홀린 듯이 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사실 윤원선 씨도 당한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제일 당할 만한 가능성 높은 사람이 최강기 씨 같은 분이. 웃겨. 근거를 대봐, 근거를. 아니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유, 우리 느낌에는 차영석 기자일세. 아유 정말. 근데 지난해부터 사실 금감원하고 네. 이 은행들하고 공동으로 음.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은 해왔어요. 네네. 예, 근데 이 앱은 굉장히 좋은 앱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 직원들이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써봤는데 이 정확도가 꽤 높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일단 기업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앱을 한번 써보고 거기다가 한번 진짜로 이렇게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좀 약간 조연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남의 반응 쓰라고 할 때가 아니야. 아니, 우리 이 팟캐스트 반응이나 그렇죠. 쓰라고 그래야지 지금. 이제 제가 덤덤하기 때문에 덤덤한 사람이라. 네. 거짓말하네. 네. 아무튼 품질이 좀 좋으면 꼭 그 은행 이용자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또 이렇게 작은 관심에서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앱도 개발되니까 우리도 네 사람의 머리를 맞대서 무슨 앱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시사인 방송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사인 팟캐스트를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을지. 방금 팟캐스트 순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제작해 볼까 이런 얘기 할 뻔했어. 매크로 돌리는 것처럼. 네, 말할 뻔했네. 이 사람이 하여가. 덤덤해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누구나 알면 유익한 정보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그 뉴스 가운데 좀 인상적인 것은 그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 아동 건강보험 상한제 이거 좀 아동 병원비 상한제. 병원비 상한제. 네, 요거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앱 바로 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차영석 기자가 또 발로 뛰면서 좋은 소식도 갖고 오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격려의 댓글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